안녕하세요. 조리기능사 필기 CBT 시험 25회 저자 이현경입니다. 이번에는 양식조리기능사 모의고사 1회 영상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한식과 마찬가지로요. 양식도 1번부터 50번까지는 공통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 51번부터 60번까지는 양식조리 그 실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식도 마찬가지고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내용들은 너무 깊이 공부하시기보다는 문제, 기출문제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이론 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하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위생의 목적으로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외울 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고요.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내가 나쁜 걸 안 먹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좋은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 몸이 건강해지더라.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나쁜 걸 안 먹고 좋은 걸 먹었더니 내 몸이 건강해졌더라.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나쁜 거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양의 질적 향상, 좋은 거 먹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건강해졌다. 국민보건의 증진. 해서 말을 정확하게 외우기보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식품위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식품위생법의 목적이기도 한 내용이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건조식품 공유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곰팡이. 그래서 건조식품 공유, 무조건 곰팡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제가 곰팡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곰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수분을 제일 싫어해요. 수분을. 그래서 우리가 수분 활성치라고 해서 AW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순서를 고르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울게요. 곰팡이, 효모, 세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외워주시고요. 곰팡이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수분을 싫어하는 놈이기 때문에 부등호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수분 활성치 AW가 제일 큰 거는 세균, 중간이 효모,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곰팡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분을 싫어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억제하는 수분의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3% 수분을 이하로 하게 되면은 곰팡이가 억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곰팡이, 효모, 세균, 스피로에타, 그다음 바이러스, 리케차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생물의 크기가 가장 크다. 요것도 같이 명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곰팡이, 효모, 세균 1, 2, 3번 나와 있고요. 바이러스도 또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얘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다. 그래서 미생물 중에 가장 작은 놈이 누굽니까?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바이러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곰팡이를 고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기생충 중에서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중간 숙주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분변을 이용해서 비료로 땅에다가 이제 야채에다 뿌리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 야채에 그 기생충 알이 붙은 걸 저희가 섭취를 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바로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채소를 통한 감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중간 숙주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외워라. 두 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숙주가 없는 것은 하고 나와도 똑같은 문제고요. 채소에 의해서 걸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두 글자니까 몇 번이 될까요? 2번. 답은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좀 알고 가셔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돼 있는 건 회충 있고요. 그 다음 편충 있고요. 그 다음 요충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충 있고요. 지금 다 보면은 제가 뒤에 충자만 빼놨지만 네 가지가 전부 다 몇 글자?
두 글자란 얘기죠. 그래서 회충, 표충, 요충, 구충 이게 전부 다 중간 숙주가 없고 채소에 의해서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 딱 한 가지만 좀 제일 긴 놈이 있거든요. 제일 긴 놈 하나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요거까지도 알아두도록 할게요. 동양, 모양, 선충. 요거까지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요충이라고 하는 놈은 가끔씩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좀 더러운 얘기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이렇게 항문 근처에가 이렇게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충이라고 하는 놈은 항문 주변에다가 알을 까거든요. 그래서 좀 근지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충이라는 놈은 문제에 항문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요충으로 골라주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충이라고 하는 놈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2지장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12지장충. 그런데 얘는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피 간염. 이게 뭐냐? 피부를 통해서 간염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그 구충이나 12지장충을 고르는 문제는 내가 논밭이나 뭐 이런 데 밭을 맨발로 걸었다. 그랬을 때 걸리는 기생충이 뭐냐라고 나오면 구충 또는 12지장충을 고르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 숙주가 없고 채소를 통해서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변을 이용한 비료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에 분변에 의해 그러니까 또는 회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걸리냐라고 나오게 되면 분변자 나오시면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변에 의해서 뭐 걸리는 기생충이다라고 나오면 회충, 편충, 요충, 구충 이런 것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거의 다 기출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는 회충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회충 맞고요. 민촌충 같은 경우에는 무쏘 했던 거 한식 조리기능사 이론 내용 보시면 되는데요. 무쏘해서 미음자 들어가기 때문에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촌충은 그대로고요. 광절 12조충은 광물러에서 물벼룩 그 다음 담수어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 어패류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요. 12지장충은 구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흡충 같은 경우에는 간디스토마, 간흡충 해서 간외어, 외우렁이, 담수어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간디스토마에 대한 얘기네요. 와, 우리 공부했던 거죠? 간, 외, 해서 간디스토마 또는 간흡충이라고 얘기하고요. 외우렁 또는 이거 말고도 쇠우렁이다라고 해서 우렁자가 들어가면 다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자는 담수어를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2중간숙주인 민물고기 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가 인체에 간염을 일으키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은 1번이에요. 용어들 자체가 피낭유충, 유모유충, 뭐 포자유충, 레디아 되게 어렵죠. 근데 우선 제가 이 관련된 문제는 정답이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와 답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낭유충이 답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디스토마는 간흡충이라고 얘기하고요. 폐디스토마는 폐흡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광절 12조충이라고 그대로 얘기하고 요코가흡충이라고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피낭유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폐디스토마하고 간디스토마에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피낭유충이라고 하는 거는 제2중간숙주의 개나 민물고기 있죠? 요 두 가지 안에 들어가서 형성이 되는데 이 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이에요. 그리고 낭이라는 건 뭐냐? 주머니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이 제2중간숙주 개나 민물고기에 들어가게 되면 주머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요. 그걸 내가 만약에 개나 민물고기를 사람이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그 주머니가 터지면서 기생충이 기생하게 된다는 거, 간염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거는 그냥 문제와 답, 요거 이상은 더 이상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좋은 게 공중보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완전히 여기에 축약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걸 먼저 고르는 문제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공중보건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질병 예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조리기능사에서
치료에 관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모두 다 예방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예방, 두 번째는 수명 연장, 세 번째는 정신적, 신체적 효율의 증진이 바로 공중보건의 목적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 관련돼서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지역사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개인은 아니다. 지역사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에는 환경위생 향상이나 감염병 관리 등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요. 제가 1번에서 설명했듯이 4번에서 주요 사업대장은 개인의 질병 치료다. 우리가 조리기능사에서 무조건 치료라는 말이 나오면 아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감각온도의 3요소라고 나와 있죠? 감각온도의 3요소는 감각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체감온도라고 얘기해요. 체감온도. 그래서 감각온도, 체감온도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종류는 기온, 기습, 기류예요. 그래서 정답 아닌 걸 고르니까 기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이 기압이에요. 한식조리기능사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아닌 걸 고르는 내용에서는 기압이 제일 많이 등장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만 더 생각하면은 온열의 4요소가 있어요. 온열. 온열의 4요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기온, 기습, 기류,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사열도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알고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썹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이 해썹 관련해서는 한식조리기능사 모의고사 1회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지만 이 해썹은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모든 그 과정에 식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찾고 중점 관리 기준을 찾아서 이거를 뭔가 해결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해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12절차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7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7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차이기 때문에 7원칙도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2절차 안에 5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5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해썹을 구성해서 일을 하기 전에 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짜는 것들 있죠. 이 계획이 바로 5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7원칙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7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썹 나오는 문제는 좀 약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이게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획이고 여기는 실행에 옮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12절차의 1단계는 뭐냐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해썹의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썹의 팀을 구성. 그런데 7원칙을 생각하고 이게 다르구나 생각하시고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고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2절차에서 5단계와 7원칙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7원칙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HA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해 요소.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CCP라고 하는 거는 중요 관련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이 7단계의 첫 번째가 위해 요소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7원칙의 가장 처음이 뭐냐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해 요소 분석이다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슬프게도 모든 거에 항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같잖아요.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것만 거의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원칙. 그러니까 1 다음에 2죠. 1이 이거고요. 2가 결정하는 거고요. CCP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CCP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모니터링. 모니터링 체계를 성립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모니터링인데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썹, 이 7가지 원칙 중에서 유해 요소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나 여기 단독으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닌 4등을 기억하게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썹의 네 번째 원칙이 뭐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모니터링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째는 개선 조치 방법 수립.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앞쪽에 있는 내용만 1, 2, 3, 4번 7원칙 중에서 앞쪽에 있는 4단계까지는 반드시 좀 5단계까지는 좀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위의 요소 여기 결정, 그 다음에 한 개, 네, 모니터링, 개선 조치 여기까지 해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외우고 지나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자 8번 보는데요.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간염형 식중독이에요. 우리가 자연독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피마자, 리신 뭐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청매, 아미그달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독을 외웠었는데요. 화학적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농약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곰팡이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이코톡신이라고 해가지고 맥각중독, 황변미,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간염형 식중독. 특히 이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균성 식중독 관련은 최소한 시험에서 2문제에서 3문제는 반드시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간단하죠. 좀 깊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빈 칠판을 준비했고요. 이 칠판에다가 두고 세균성 식중독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 간염형. 그 다음에 하나는 독소형. 요렇게 해서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세균성의 간염형과 독소형이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세균성 안에는 간염형과 독소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염형에는 딱 3가지만 외우도록 할게요. 뭐냐? 살모넬라 식중독. 그 다음 2번째는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3번째는 병원성 대장균. 요렇게 해서 3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핵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에 짚고 가시면은 사실 세균성 식중독 문제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살모넬라 하면 살모넬라 뭐가 떠오르나요? 제가 제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살모넬라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했을 때 살모사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살모사 하면 뱀이죠. 그러면 뱀이 먹는 게 뭘까요? 제가 좀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쥐거든요. 이 쥐, 그 다음에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리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식 종류가 뭘까요? 바로 육류, 알류 해서 단백질 식품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식중독을 배울 때는 원인이 뭐고 그리고 해결, 예방법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쥐, 파리, 바퀴벌레예요. 그러면 쥐, 파리, 바퀴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집안에 쥐나 파리나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그걸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방충, 방서라고 하죠. 방충이면 우리 방충망 얘기하시면 되고요. 방서라고 하는 거는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얘를 방지하면 된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중독, 음식을 섭취했을 때 걸리는 식중독들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어디에 생길까요? 언제? 여름철에 생기고 그리고 증상은 급성위장염이에요. 배 아파. 그래가지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것들이 바로 급성위장염 증상인데 다른 것들도 다 급성위장염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 이 살모넬라만이 증상에서 발열이라는 게 들어가요. 열이 나요. 그래서 무조건 열이 난다 하면 식중독 중에서 살모넬라가 유일하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모넬라 지금 공부했는데요. 쥐, 파리, 바퀴벌레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뭐다? 방충, 방서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질병
질병이 뭐다? 발열,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플러스로 유일하게 발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살모넬라를 골라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육류, 이런 것들 단백질 식품들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장염 비브리오다라고 했죠? 얘는 딱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여름철 그리고 어패류. 우리가 여름철에 바닷가 가가지고 회나 어패류, 조개류나 이런 거 먹다가 식중독 걸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장염 비브리오예요. 그래서 여름철 어패류를 생식했을 때, 회로 먹었을 때예요. 생식했을 때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생식을 하지 않고 익혀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예방법은 뭐다? 가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철 어패류 생식에서 걸리니까 가열하면 예방된다. 끝. 됐죠?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살모넬라가 이 셋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염 비브리오. 솔직히 병원성 대장균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병원성 대장균이다 라고 되어 있죠. 대장균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얘기해요. 분변. 됐죠? 분변 오염의 지표인데 병원성 대장균이라는 거는 자 볼게요. 아파요. 그럼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병원. 몸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병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비병원성, 병원성 얘기할 때는 아파서 병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몸을 아프게 하는 대장균이잖아요. 분변에 의해서 걸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분변을 예방하면 돼요. 분변이 옮겨오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걸리는 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밭에서 만약에 일을 할 때 분변을 이용한 비료에 손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바로 음식을 만진 다음에 누군가에게 줬다. 그랬을 때 그걸 먹고 걸리는 게 병원성 대장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학생이 너무 배고파다고 해서 제가 빵을 주려고 했으나 제가 화장실을 너무 급히 갔다 와서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주는 경우. 참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분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대장균을 고르시면 된다. 그리고 얘 예방법은 분변 오염을 예방한다. 됐죠? 요게 바로 끝이라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병원성 대장균은 5157이라고 돼 있어요. 이 병원성 대장균의 이름이 이렇게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요 말이 나와도 요걸 골라주시면 된다.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간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6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독소형인데요. 독소형 이놈 진짜 중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포도상구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이라고 제가 쓸게요. 보툴리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처럼 모양이 균이 생겨가지고 포도상구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독소형이죠. 얘는 식품을 섭취해서 내 몸에서 급성 위장염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걸리는 것들이 거의 다 간염형인데 이 독소형이라는 거는 원인균이 들어왔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이 원인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독소를 뿜어요. 독소를 생성하거든요. 그 독소가 나한테 뽕긋뽕긋하면서 그 독소를 뿜어주면서 치명상을 입히는 거. 이게 바로 독소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의 구분한, 그러니까 독소형이기 때문에 독소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엔테로톡신이에요. 엔테로톡신. 얘는 바로 어디냐? 장독소. 선생님 엔테로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엔테로 그게 뭔지 안으로라는 뜻으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얘는 장독소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포도상구균은요 정말 잘 나오는 게 왜 걸리느냐? 화농성 질환. 그러니까 화농이거든요. 그럼 이 화농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에 상처가 났어요. 내가 치료를 제대로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상처가 고름이 생기는 거죠. 그 고름이 바로 화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화농이 터져서 식품에 들어가거나 조리할 때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포도상구균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농의 환자들에 의해서 걸리게 되고 그럼 예방법은 뭘까요? 화농성 질환의 환자가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열에 의해서 가장 파괴가 안 되는 게 누구냐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뭘 골라라? 포도상구균. 왜 그러냐면 이 포도상구균이라는 균 자체는 열에 약하지만 얘가 몸속에 들어와서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딱 뿜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열에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열에 의해도 잘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에 제일 강한 놈이 누구냐 물어보면 포도상구균을 골라주시는 게 정답이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장독소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서 바로 독소를 뿜잖아요. 그래서 잠복기가 가장 짧아요.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한 12시간에서 18시간 사이 되는데 간염형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3시간.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게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포도상구균을 고르시면 된다. 그러면 보툴리누스를 봐야 되겠죠. 보툴리누스의 독소는 제가 조금 과학 시간에 잘 들었나 봐요.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뭘로 보이세요? 과학 시간에 배운 뉴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뉴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래서 뭐냐? 뉴로톡신이에요. 뉴로톡신. 근데 얘는 왜 제가 뉴런으로 설명을 했느냐? 용어를 잘 알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 뉴런이 신경세포잖아요. 얘는 바로 뭐다? 신경독소예요. 신경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신경독소고요. 얘가 신경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신경은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거꾸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잠복기가 12시간에서 36시간 해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내용에서 잠복기가 가장 긴 게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은 보툴리누스를 고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에 어떤 식품에 의해서 걸리냐라고 나오면 얘는 전에 설명했듯이 통조림, 병조림, 그 다음에 병조림, 그 다음 밀폐식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보툴리누스 고르시면 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반응을 일으키는데 얘 같은 경우에만 신경으로 올라가죠. 가장 그래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치사율이 높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높다. 요렇게까지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제가 이 칠판에 대해서 글씨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시고 귀로 항상 생각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 학습하셔야지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은 다른 문제 거의 필요 없이 세균성 식중독은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라고 나왔죠. 아까 뭐였나요? 포도상구균. 답 끝났죠. 그 다음 밀폐된 포장용기. 아, 통조림, 병조림, 밀폐라고 나오면 뭘 골라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듐. 답 끝났죠. 지금 제가 그 전에 왜 많은 설명을 했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여기 청산 중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걸리는 게 바로 청산 배당체.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아미그달린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게 자연독 식중독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은행이나 살구씨뿐만이 아니고 덜 익은 매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번. 요거를 또 한식과 마찬가지로 조금 빨리 외우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문제는 전부 다 객관식이죠.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태. 요거는 복어 테트로도톡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첫날 밤 색시는 섭섭했다. 왜 섭섭했는지는 늘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섭섭했다 하면 색시라고 하는 게 색시톡신 또는 삭시톡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섭은 섭조개. 섭조개를 얘기하는데 섭조개는 홍합을 얘기해요. 홍합은 좀 큰 조개이기 때문에 섭조개뿐만이 아니고 대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도 이 삭시톡신, 색시톡신을 고르시면 된다. 그 다음 모시는 배로 만든다. 이게 있는데요. 모시조개는 베네루핀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시조개는 조금 작은 조개이기 때문에 바지락이나 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 독무대라고 해서요. 독버섯, 무스카린. 이게 버섯이에요. 그래서 무스카린이고요. 그 다음 독가시 외우시면 독미나리, 식규톡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리,
하면 피마자 리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심청아라고 해서 제가 외우거든요. 그래서 청매 아미그달린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태 첫날 밤 색신을 섭섭했다. 모시는 배로 만든다. 동무대 독가시 피리 심청아. 제가 조금 빨리 이건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거의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리신 보이시죠? 리신은 바로 뭐다? 피리 해가지고 피마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면고전이라고 해서 외우는데요. 면은 바로 면실류를 얘기해요. 면실류는 당연히 모카씨고요. 똑같은 말로. 그래서 모카씨는 고시폴. 그래서 이 고시폴이라고 하는 거는 모카씨, 면실류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감자는 단독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감자 솔라닌, 감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단독으로도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솔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감자의 푸른색 쌍난 거 있죠. 그게 바로 솔라닌이고요. 독성분이. 우리가 부패했을 경우에는 셉신이라고 한다. 했던 것까지 플러스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써있지만 제가 말했던 거 꼭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쭉 다 읽어보시고 딱 한 가지만 포인트만 짚으시면 돼요. 여기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독소를 얘기하거든요. 곰팡이 식중독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변미. 황변미 중독이라고 해서 미니까 당연히 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맥각. 맥각 중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아플라톡신이에요. 이 황변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페니실리움속, 그러니까 문제에 페니실리움속 뭐 이 관련돼 가지고 나오면서 쌀에 번식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황변미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황변미의 그 독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시트리닌이에요. 시트리닌. 시트리닌인데 여기는 신장독이에요. 이건 제가 왜 여기를 알려주느냐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맥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에르고톡신. 요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스퍼질러스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아플라톡신을 골라주면 된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얘는 간장독이에요. 그리고 맥각에 있는 에르고톡신도 간장독. 자, 요렇게 해서 곰팡이 독소는 3개를 외워두시면 되는데 제가 왜 시트리닌을 적어서 신장독을 해줬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그 곰팡이 식중독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독이 다른 거, 신장독이냐 간장독이냐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대부분이 시트리닌이라고 해서 얘만 신장독이고 나머지는 다 간장독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라 라는 거고요. 에르고톡신은 맥각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오크라톡신이나 루브라톡신도 약간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지만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음료수 소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음료수는 우리가 수돗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염소.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문제는 소독 관련해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딱 5가지. 5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석탄산, 그 다음 생석회, 그 다음 크레졸, 그 다음에 승홍수, 그 다음 역성비누. 요렇게 해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긴 한데요. 우선은 석탄산부터 보는데 석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독 지표예요. 소독 지표. 우리가 소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하고 문제 나오면 석탄산을 고르시면 정답이라는 거.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 요렇게 끊어볼게요. 보면은 석탄산, 생석회, 크레졸 요 3가지 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수도 또는 변소의 오물 소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그대로 외우라고 하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인데요. 생일로 외우자. 뭘로 외우자? 생일로 외우자. 이게 뭐냐 하면은 생일 3가지예요. 생일이니까 내 생일, 생자 들어가죠. 그 다음 12월 25일이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레졸. 그 다음 예수님만 탄생일
챙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석가탄신일 해서 석. 됐죠? 그래서 생일 세 가지다. 내 생일,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수도 또는 변소, 오물소독에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출제되는 거는 소독의 지표가 바로 석탄산이라는 거. 생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승홍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놈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0.1%를 해야 돼요. 요거는 왜 얘기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얘는 금속 부식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속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비금속의 기구들에만 소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금속 부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승홍수 고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소독으로 관련돼 가지고 이 얼마를 써야 되는지 뒤에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럴 때 거의 정답이 승홍수예요. 승홍수는 몇 프로다? 0.1%. 뭐 석탄산 뭐 3%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0.1%로 제일 틀리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성비누는 당연히 손소독. 그래서 손소독에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역성비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는 하수도 오물소독 되는 거죠. 승홍은 비금속. 그죠? 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구에 사용하는 거고요. 알코올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에틸알코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알아두실 게 70% 이상이 돼야지만 소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에 의해서 옮겨지는 간염병은 이라고 나왔죠? 정답은 2번이고요. 제가 우선 왜 답을 얘기했느냐? G에 의해서 옮겨지는 간염병은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패스트, 그 다음에 발진열,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어렵죠. 근데 요 세 가지는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패스트, 발진열, 유행성 출혈열. 요게 바로 G에 의해서 옮겨지는 간염병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리에 의한 거예요. 파리. 이 파리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간염병 중에서 1, 2, 3, 4, 5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럴 때 2급 간염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콜레라, 장티푸스, 뭐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파리는 이거에 의해서 걸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염병 부분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용어를 한꺼번에 외워서. 그래서 얘는 바로 파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카드뮴의 만성 중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딱 보니까 왠지 아닌 건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카드뮴의 만성 중독이라는 거 되게 오래돼서잖아요. 거기에 증상은 폐기종, 신장기능장애, 단백뇨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자, 얘는 질병이 이따이 병을 일으켜요. 이 문제보다 이 내용이 더 많이 나. 이따이라는 건 일본말이긴 한데요.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픈 거냐면 아이고 이렇게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병이 바로 카드뮴, 이따이 병을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증상을 일으키느냐? 골연화증.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카드뮴에 의한 중독의 이름은 이따이 병이고 그리고 골연화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그 중금속 물질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카드뮴을 골라라. 그래서 이 내용보다도 요 내용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염 경로와 질병과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공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광견병이고요. 그 다음에 한식조리기능사 모의고사 그 1회분 제가 해설했을 때도 이 공수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는 뭐에 의해서 걸리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수병이 광견병이잖아요. 그러면 걔가 와서 나한테 물었을 때 그 물어서 접촉에 의해서 간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피간염. 피부를 통해서 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간염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1번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의 보존료다라고 되어 있죠. 보존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방부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생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햄 등의 육제품의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한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 발색제를 얘기해요. 발색제.
발색제. 이 발색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하고 착색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색제라고 하는 거는 내 원래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을 띠면 붉은색을 띠겠죠. 근데 발색제가 들어오는 순간 그 붉은색이 더 예쁜 붉은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색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내 고유 가지고 있는 색깔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발색제고요. 착색제라고 하는 건 내가 붉은색이에요. 근데 얘를 하얗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예 하얗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빨갛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완전히 입혀서 원래 색을 다르게 완전히 만드는 거. 그러니까 빨간색은 뭐 검은 걸로 만드는 거다거나 노란색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색깔을 입히는 게 바로 착색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당연히 발색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발색제에 사용하는 거, 특히 육류에 사용하는 발색제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 아질산 나트륨 있고요. 그 다음 질산 나트륨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질산 칼륨이에요. 요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실게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발색제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문제 나오면 이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 중 발색제, 허용하는 발색제가 아닌 것은 하고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빼고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답은 아질산칼륨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질산나트륨은 있지만 칼륨 없죠? 그래서 그걸 정답으로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질산나트륨, 요게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스테비오사이드하고 소르비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감미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아우라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우라민, 로다민 B 해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유해 착색제, 단무지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해 착색제에 해당되더라. 요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색제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보면은 잠복기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짧으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설사예요. 근데 여기 2급 간염병이다 라고 나왔죠? 2급 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1급이었거든요. 바뀐 게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요런 것들이 다 2급 간염병에 해당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설사를 동반하는 거는 콜레라밖에 없다. 그래서 설사 나오면 그냥 콜레라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쌀뜨물 같은 설사, 이게 수양성 설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물설사 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콜레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균을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질병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거의 대부분 예방접종을 생균으로 했을 경우에 영구 면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답은 바로 폴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암기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균에 의해서 약간 영구적으로 면역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결핵 있고요. 그 다음 홍역 있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아까 광견병, 공수병 있죠? 요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두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균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영구 면역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은 그래서 이 폴리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체적으로 라고 나와 있죠. 자체적으로 정답은 2번 끝났죠. 그 다음 식품위생법상 명시된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거에 관한 위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거와 다른 조리법들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먹는 샘물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먹는 물에 대한 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품위생법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원의 감시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사실 답이 그냥 보여요. 뭘까요?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알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확인, 그러니까 지도 이행 같은 경우에를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뒷말에 확인,
뭐 지도 이행 뭐 여부 확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수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의 내용들이 아니고 다른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식품위생감시원에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확인 지도라는 말 나오고 무슨 뭐 수거하거나 이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식품위생원의 감시원의 직무가 되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업자 및 종사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 교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교육을 시킨다. 직접 교육을 시킨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면 다음에 다른 문제 나오셔도 문제 풀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다쳤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쳤다라는 걸 남한테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관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내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결합수의 특징인데요. 결합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유수 하고 결합수 요 두 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두 개를 공부할 때 쉽게 하는 방법. 자, 자유수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두 돼요. 얼어도 되고 뭐 수증기로 날려도 되고 용매를 녹이도 되고 모든 걸 해도 다 되는 놈. 이게 바로 자유수고요. 얘는 모두 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결합수죠? 안 된다면서요. 그죠? 그 다음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아, 요건 조금 헷갈리네. 그럼 잠깐만 패스해 볼게요.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한다. 못 되는 놈이래요. 그럼 당연히 결합수겠죠. 그 다음 대기 중에서 100도씨로 가열하면 쉽게 수증기가 된대요. 되는 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자유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자유수.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가 껴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탄수화물의 분류 중 5탄당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와, 5탄당. 우리가 단당류 중에서는 5탄당과 6탄당으로 두 개를 나누거든요. 근데 5탄당에 해당되는 게 요 세 가지예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그럼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구성이 되는 놈이죠. 작은 놈. 그러면 단당류에는 우리가 5탄당이 있고 그 다음에 6탄이 있어요. 그러면 5탄은 얘를 얘기한 거고요. 6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당류라고 알고 있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 세 개를 바로 6탄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만노스라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6탄당이라는 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당류를 생각해서 딱 보니까 얘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세 개를 묶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세 개는 모르겠어. 나 알아. 그럼 아는 거 하나 고르시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도지질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단순지질하고 복합지질 이렇게 섞여서 만드는 그 지용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넌 살찌는 거, 넌 지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지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방산 이게 지금 정답이고요. 얘랑 같이 묶여서 유도지질에 해당되는 거는 콜레스테롤. 제가 왜 유도지질은 그냥 살찌는 놈, 지방이라 생각하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도지질에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이 변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쉬워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그 다음 용해도가 감소하고요. 점도가 증가하고요. 폴리펩티드 사슬이 풀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외우기보다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제가 내용들을 갖다가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읽어주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기 좋아진다라는 거. 그거 쉬워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기질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영양소 배울 때 열량 영양소 있죠.
그죠? 그럼 열량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탄단지 이렇게 해서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기질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영양소라고 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들어가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래도 얘도 지방도 들어가고, 근데 비타민은 당연히 비타민이니까 안 되겠고, 그리고 지방도 안 되고요. 그 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2번.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카로틴은 동물 체내에서 어떤 비타민으로 변하는가? 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카로틴은 동물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해서 내 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고 하냐? 프로비타민 A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비타민 A라는 내용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야맹증 해서 눈 질환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카로틴이라는 말과 짝지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어보았습니다.